네, 우리 그 서울 동로회 평화통일사회위원회 두 번째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모임 시작에 앞서 우리 이영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도록 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 동로회 평화통일사회위원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독서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정체성과 처음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들의 노력 속에서 진정한 돌봄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레디컬 헬프라고 하는 책으로 돌봄과 복지의 제도적인 근본적인 전환을 꿈꾸면서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얻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그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목회를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모든 아멘. 대화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배움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안수경 목사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사회를 보시는 오정환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승성 목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입장하셨고요. 네. 입장하시면 네. 오승성 목사님이신가요? 김일희 목사님이시고요. 오승성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 아이디로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잠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진 진리할 때 미리. 진미리 목사님이요. 네, 이름이 떴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레디컬 헬프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안수경 목사님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강남 지역 자활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우리 이현영 장로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한 곳을 우리 강남 지역 자활센터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면서 가서 얼굴도 뵙고 또 기관에서 하시는 일들도 잠깐 설명도 듣고 또 둘러보는 시간도 잠시 가졌었는데 참으로 귀한 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가고 싶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문신의 폭이 좁아져서 우리 나중에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또 우리 안 목사님 하시는 사역도 또 그곳에서 같이 함께 친교를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영민 목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 안수경 목사님께서 레디컬 헬프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발제는 총 30분에서 40분 내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 내지는 궁금한 부분들을 발제자에게 여쭙고 또 책을 읽으면서 각자 또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탄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발제해 주시는 안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이 50분이니까 일단 제가 속도를 내서 8시 20분까지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관계라는 것은 아시죠? 예, 관계입니다. 이제 그 코토미 말한 지역사회와 관계 중심의 복지를 향한 근본적인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로의 초대를 이제 받은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 돌봄, 그러니까 영국, 미국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 하고 있는 돌봄과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혁신적인 제안이 관계 맺음을 통한 접근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이렇게 제가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고 어쨌든 관계 맺음을 통한 접근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그 파티 서플이 그러니까 코텀은 활동가예요. 사회복지 활동가이고 혁신가이고 사회적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티 서플이라는 단체를 세웠어요. 영국의 복지 체계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20세기에 등장한 굉장한 복지 제도거든요. 어쩌면 저희도 지금 현재 그거를 계속 그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베버리지 보고서로 인한 생긴 복지국가에 대한 복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분이 느끼면서 이제 그분이 느꼈던 게 이제 대상화와 관료화. 저희들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외나 과잉 업무로 인한 관성적인 활동,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복지 현장의 문제를 목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도움은 없을까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5가지 실험이 이제 나옵니다. 다 보셨지만 그 실험이 다 성공하진 않았어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제 실패했다고 코텀은 말하는데 어쨌든 5가지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코텀은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그 책본문을 여러분들도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주로 책본문 중심으로 이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책본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했고 제가 2번째, 3번째 읽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한편 행정적인 칸막이와 중복, 사각지대로 애를 먹는 관리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라고 현재의 사회복지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개인들과 지역사회로 고난, 뭐 시설 중심이 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고난을 이양하고 옮겨주고 그다음에 관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복지국가가 이제 복지가 확대되면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복지 예산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 또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현대사회 문제를 불평등, 고령화, 실업, 만성질환, 난민, 가족 해체, 기후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역시 우리들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동료들과 5가지 실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삶,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하기,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실직자를 위한 좋은 일,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하게 살기, 그다음에 이제 노령을 위한 잘 늙어가 이 5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이제 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분이 던졌던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좋은 삶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기후위기가 오면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각하게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두의 좋은 삶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맞닿음, 연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운 돌봄의 방식이라고
이제 이분은 말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 8월에 만났어요, 사실은.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강남복지 포럼이 매년 열리는데 작년에 강남복지 포럼의 주제가 사회적 돌봄에 대해 조망하다예요. 지금은 이게 사회적 돌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화돼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돌봄이 누구의 몫이었어요? 가족의 몫이었죠. 가족. 돌봄은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어쨌든 그 고령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사회가 되면서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제 돌봄은 이미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적 돌봄으로 이미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돌봄에 대해 조망하다는 토론회를 제가 그 토론자를 맡으면서 이 책을 상세히는 못 봤고요. 어쨌든 그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책을 제가 이번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지금 8년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 선교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데 그 제 사고 굉장히 이제 미뤄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이제 어쨌든 그런 깨달음도 있었고 그 제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비단 이걸 읽으면서 저는 자꾸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만 아니라 목회 현장과 계속 저는 이렇게 좀 유비적으로 읽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목회 현장에서의 이제 뭐 담임 목사 8년, 뭐 부목사실 여러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까지 32년의 그 목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펼쳐갈 미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서도 이 책은 굉장한 깨달음과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그 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저자가 꿈꾸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저자가 꿈꾸는 21세기 복지혁명은 복지 수혜자에게 변화를 지시하거나 치료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서로 돕고 나눔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만 저자는 실험 결과로 관계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생각이 어쨌든 요즘에 저의 생각이고요. 15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걸 봤을 때 정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나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 사회복지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립니다. 이 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당사자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사자에게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돕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줘. 이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결국 힘의 이전, 당사자에게 권력과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우리 도움을 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네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물은 후에 권력을, 권한을, 힘을 그 당사자에게 이양해주고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일단 책 속으로 들어가서요. 도입부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그 엘라라는 소녀가 나오죠. 이 소녀가 73명의 20몇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73명의 국가의 전문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소녀였어요. 굉장히 그 가정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7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돌봄을 받은데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당국이 자기 삶에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더 이상 도움 필요 없어, 너네 도움. 그래서 이제 코텀이 이 소녀의 가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새로운 접근 방법의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맞닿음,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연결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지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는 삶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위기를 관리만 하기보다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이게 코텀의 얘기입니다.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엮어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아까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한 책이었죠. 20세기를 정말 사회복지 국가로 만드는 책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그 코텀이 볼 때는 현대인들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현대사회는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 20세기에는 비만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아니었고 고령화도 문제가 아니었고 노동의 세계적 변화도 글로벌이라는 말이 21세기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계적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뭐 지구 온난화도 그때 당시에는 심각하지 않았고 대량 이주 문제, 인구 구조 변화, 만성 질환 만연, 안전 우려,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체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적절하지 않는 이유이고 두 번째가 돌봄의 위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세기의 돌봄은 관계의 돌봄, 인간적인 돌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의 무상 돌봄이었죠. 그리고 노동 지속 불가능, 그 다음에 사회적 돌봄의 위기 상황, 비용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봄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물론 빈곤은 예전부터 있었고 불평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버리지의 복지국가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빈곤의 사회적, 정서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현대의 빈곤은 우리 참여자들이 지금 230명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코텀이 말하듯이 빈곤은 돈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관계의 단절, 뒷부분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사회적 연결망의 해체, 관계와 공유행 경험의 단절, 이게 굉장히 현대의 빈곤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결핍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인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일터를 바꾸면서의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결국 다 인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목회지를 갈 때 어때요? 거의 인맥이죠. 누구를 아느냐, 누가 추천해주고 뭐 이런 인맥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래서 복지국가는 현재의 빈곤이 우리 삶에 불러일으키는 불안이나 물질적인 영향을 잠재우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지도 삶의 방향을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15년 있으면서 아까 제가 드리려다 안 했던 건데요.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 우리 이영미 교수님도 hin현교회 이제 협동 목사를 좀 해주셨는데 hin현의 집과 hin현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 첫 명절이 됐어요. 2005년 제가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첫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석에 시골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몇 분이 안 올 거라고 점심 준비를 조금 했어요. 이제 우리는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분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외로움이 대부분이 온 가족,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의 단절, 그리고 현재 가족과의 단절, 친척, 친구, 고향과의 단절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단절이에요. 단절이고 정말 단절된 삶을 살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정말 고시원은 단절된 삶, 혼자의 삶을 살아요. 고독하게, 외롭게. 그리고 이제 노숙까지 갔다가 이제 삶으로 조금 복귀하려는 분들이 또 찾는 곳은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15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벌써 10분이 훨씬 넘었는, 5분, 10분이 넘었는데요. 2부에 이제 실험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실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그 가족, 그 엘라 가족, 아까 말했던 그 소녀의 가족처럼 다양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다시 일어서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키우는 라이프라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이. 두 번째 실험은 청소년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루푸스라는 프로그램, 실험. 세 번째는 실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베커라는 실험.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웰로그램.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외로운 노인들이 혼자 고독사하거나 혼자 외롭게 살지 않도록 서로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클. 이 5가지 실험인데 이 5가지 실험의 핵심이 관계입니다. 어떤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아까 당사자가 권력을 이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당사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관계 맺음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갈게요. 이제 첫 번째 실험이 가족, 엘라 가족의 라이프라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고 국가로부터 아까 75가지의 통합 사례관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가족 모두는 지쳐가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부감, 저항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주도권을 주고 가족이 고난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역량도 자랐습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가족은 기대와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이프에서 4단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먼저는 초대예요. 보통 명령, 지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지시가 아닌 초대를 첫 번째 단계 초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가족 간의 관계 형성. 이제 이 사람이 개입해서 가족 간의 관계 형성을 하게 하는 거죠. 뭐 도배도 함께 하게 하고 뭐 이런 가족의 일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이제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했고요. 나를 돕되 나 스스로 내 삶을 개선할 수 있게 도우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단계가 가족 간의 관계 형성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 역량 키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당사자에게 이동시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역량 키우기에서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과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활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 맺기와 유지하기, 이 4가지가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역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책에 있습니다. 네 번째가 종결인데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와 일터, 학교 등과 관계들로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떠나는 거예요.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4단계에 가면 종결을 합니다. 이제 치유를 받는 거죠. 이 프로그램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변화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독립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가족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프 복지 비용 절감 이유. 가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도록 돕는 데에 돈을 쓰기 때문이죠. 일방적인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두 번째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루푸스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의 청소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멜빈과 모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은 새로운 관계, 이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꿈도 찾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경험이 청소년들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지역사회와 연결된이에요. 경험도 그냥
동떨어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관심하는 분야,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찾아서 네트워크를 해주고 관계망을 해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이런 말을 나를 왜 나왔어? 여기서도 외국도 그러더라고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해서는 뭐해? 이생에는 망했어. 뭐 이런 이렇게 떠도는 어린 영혼들이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12년 이상 공부하고 적성하고 꿈을 키고 하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루푸스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청소년기에는 통제받는 삶을 살잖아요, 사실. 근데 루푸스에서는 통제가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조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푸스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나 그 시대를 앞서가는 너무나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지역사회에 도전적으로 느꼈고 유괴 조직을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계 형성을 청소년들에게 이제 주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들꽃피는 학교를 사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대안학교도 있지만 들꽃피는 학교가 굉장히 그런 모델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보시면 여기서 교회 역할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그러니까 들꽃피는 학교도 사실은 교회를 개방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그 교인들의 직장, 일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루푸스 프로그램인데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냥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자리를 맺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면서 일자리는 사람들에게 존재예요. 나의 존재. 그냥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사실 자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새로운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 팀장이 바뀔 때마다 왜 자활이 필요해요? 그냥 국가에서 돈 주면 되지. 이렇게 기관 운영비까지 들어가면서 직원들까지 고용해서 왜 자활 사업을 해야 돼요?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자활 사업은 그냥 일자리 제공이 아닙니다.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출근하지 않잖아요. 그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출근하지 않는 임대 아파트에 낮에 한번 가보셔요. 술병 들고 아파트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는 사람, 싸우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취약계층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 자체가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대부분 우울증, 알코올릭, 조현병,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는 탈출하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어쨌든 삶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것인데 이 베커에서도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 관계망을 맺어주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베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는데요. 이 베커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도 동기를 발견하게 해줘요. 꿈.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앞으로 100세 시대에 뭘 하고 싶습니까? 이런 꿈찾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잘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베커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커의 방식은 가입 신청은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SNS나 이런 걸 통해 홍보를 한대요.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그냥 참여하게 해서 새로운 관계망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망을 해주는데 근데 그 망에 그 사람들 모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울감이 높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라는 한 팀을 또 꾸려서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남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협업을 통한 관계망 지도를 함께 그린대요. 나의 다양한 경험들 그동안 살아왔던 거 쭉 내놓고 그리고 자기의 관계망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성찰협조자예요. 성찰협조자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백커는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여기도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웰로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센터에 오시는 선생님들의 95% 이상이 만성 질환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혈관성 질환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만성 질환에 속한데 뭐 우리나라 그 건강 정도 척도를 했을 때 부유층은 이런 만성 질환이 거의 없답니다. 건강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 만성 질환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도 부유층은 거의 없어. 묵시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에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었대요. 경청.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다양한 얘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주는 것이 이 옐로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또한 옐로우 프로그램도 관계 중심의 원조를 해주는 거고요. 다양한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보건 시스템에서 네 가지 해야 할 일,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과학과 함께 일할 것. 이제 그러니까 의료에 함께 일할 것. 두 번째는 최상의 치료를 통합할 것.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예방할 것. 이제 이 옐로우 프로그램은 이미 만성 질환자들을 관계를 통해서 돌봄을 해서 치유하게 하는 거, 건강 관리하게 하는 거, 식단 관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방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들에게 즐겁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육성할 것이 네 가지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보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옐로그램은 치료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잘 늙어가기 서클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대부분 외로운 노인들끼리 서로 돌보도록 하는 복지 실험입니다. 그게 서클인데요. 대상은 50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여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상호 서로 돕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여러 관계를 통해서 그게 다 나오겠죠. 그럼 그걸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노인들이 애로우니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막 모여서 취미 프로그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옐로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서클은 그 고객관리 플랫폼이라는 단순한 기술을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고객이 좋아하는 것, 사용하는 것, 원하는 것, 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것만이 아니라 다 이제 플랫폼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클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이 하찮은 건 줄 알았더니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였네. 나도 이런 걸 도울 수 있구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도울 수 있구나. 그런 어쨌든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많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권력의 이동과 인간관계의 강조로 이 모델은 인간성을 핵심으로 한 진정한 보살핌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코텀은 말하고 있습니다. 3부 변화 일으키기. 제가 아까 20부까지 해야 되는 거였죠.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코텀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21세기 급진적 돌봄 체계, 사회적 돌봄 체계는 이 6가지로 제안한 건데요. 좋은 삶의 성장. 옛날에 20세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좋은 삶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였고 필요를 관리했어요.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로 하는 거, 욕구를 관리했는데 이제 욕구 관리가 아닌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21세기는. 그 다음에 매매와 거래의 문화였어요. 주고받고 하는. 근데 이제
관계 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위험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창출해내는 거. 그 다음에 6번째가 폐쇄적 표적 대상만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의 돌봄,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돌봄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제 어쨌든 새로운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돌봄 6가지 핵심 원칙들, 아까 말했던 원칙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어쨌든 비전, 좋은 삶,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 6가지도 모두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가 최우선이다. 아까 3번째나 4번째 자원 연결 가능성의 창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6가지 원칙입니다. 돌봄 체계를 위한.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 6가지 원칙, 그러니까 아까 5가지 실험에서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개인의 변화와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도구가 그게 스티키 스텝이라는 도구였는데, 이것은 이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유용하고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의 권력 이동이라는 새로운 작업 방식의 토대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아주 최대한 잘게 쪼갠다는 거죠. 잘게 쪼개서 대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시작할지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스티키 스텝이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말이 초대예요. 초대. 이분이 했던 게 항상 5가지 실험에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다 초대를 했거든요. 초대해서 시작했는데 우리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은가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리에서 역량의 성장으로 전환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해결 방안은 굉장히 낮은 복지 비용을 낮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네, 맺으면서를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느꼈던 첫 번째 공감은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구나라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실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의문을 가졌고 이게 정말 좋은 방식이구나 생각하면 두 번째로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교회, 이웃과 연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 마을 목회, 사회 목회, 사회복지 선교 목회 이런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목회나 주민조직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아까 코텀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기장에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 일단 교회는 지역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돌봄의 시작은 관계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망,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코텀이 5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도 있고 퀘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다양한 시도를 할 때, 실험을 할 때 용기 있게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이런 거를 생각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고달픈 사람들 이런 분들이세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책에서 나왔던 제가 이제 또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고 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지침.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지침이란 말을 써요. 지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침이란 말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 사회복지사들은 소명의식 없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은 글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소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그놈의 지침 때문에 정말 그 참여자들에게 그 수혜 당사자들에게 정말
정말 제대로 된 관계 맺은 돌봄을 못하고 있는 영국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책에서 봤어요. 근데 오늘의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이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고요. 이제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네, 쭉 넘어갈게요. 24분이 됐어요. 30분까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기후변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도 이제 기후 대응을 많이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뭐 생태적인 접근, 환경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거대 담론은 뭐 국가나 뭐 교인들과 함께 자잘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복지적 접근을 한다면 사회적 돌봄은 어쩌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복지는 민과 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시설과 구청이나 뭐 서울시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와 교회가 더 촘촘한 연계와 연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를 발굴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역할이 이 기후위기, 그 다음에 양극화 심화된 이 세계 속에서 교회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저는 교회가 정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거점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런 우리의 독서 모임이 교회, 우리 동로에 속한 교회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해주신 안수경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애쓰셨다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